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철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근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철근. 그래서 이 철근 부분은 먼저 거기 보시면 종류는 간략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강용 관계로서 철근을 쓰는 경우 철선, 용접 철망 이런 것을 쓰고 있죠. 철근하고 철선의 구분은 6mm 이상이야 5mm 이하에 따라서 철근과 철선은 구분되고요. 이때 그 보강용 철근으로서는 원형 철근. 자, 원형 철근은 일반적으로 라운드 스틸바. 그래서 이 마디하고 리버가 설계되지 않죠. 그래서 보통 SR로 표기는 하고요. 보통 파이, 지름 이렇게 쓰죠. 지름 파이 예를 들어서 9mm다. 파이 12mm다. 이렇게 쓰면 이것은 원형 철근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형 철근은 리버가 설치되면서 마디가 설치되는 형태죠. 마디가 있는 철근. 그래서 이기 때문에 보통 디포맨드 스티바의 SD라고 표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D 예를 들어서 13이다, D16이다, D19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이형 철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이형 철근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이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형 철근이 원형보다 보통 이 부착력 개념이 좋아집니다. 대략 40%, 최소 40%에서 최대 200%까지 이하까지 보통 이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현재는 이형 철근 형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장의 하이텐션 바. 그래서 고장력 철근을 인장 강도를 많이 받는 이 고장력. 자, 이 고장력 우리가 철근을 보통 HD라고 표기하죠. HD. 그래서 이거는 고장력은 보통 HD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장력 개념 HD라고 현재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가공적인 측면에서 이제 철근의 가공. 자, 철근의 가공 부분에서는 철근의 가공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이제 단부나 이런 끝부분에 이제 갈고리 두는 거. 일반 가공은 보통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갈고리 두는 거 이외의 가공은 보통 25mm 이하일 때는 상온 가공을 하고요. 상온 가공을 기본으로 잡고 있고요. 28mm 이상에서는 가열 가공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28mm 이상은 가열 가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갈고리적인 측면 후크적인 측면 이 갈고리를 보시면 자,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끝부분에 이 갈고리를 두는데 자, 이 갈고리는 원형 철근은 둬야 되죠. 원형 철근은 예외 없이 우리가 두셔야 됩니다. 원형 철근은. 근데 이형 철근 개념은 특정 부위만 자, 이형 철근은 원칙은 생략할 수도 있지만 자, 일정 부분엔 두란 거죠. 꿀뚜끈이라든지 넛끈이라든지 띠철근이나 기둥부의 도철부 철근이라든지 기둥철근이나 보철근 이런 것은 이형 철근은 우리도 이형 철근이라도 중요 부위는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위는 우리가 이 갈고리를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형 철근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의할 것은 이거죠. 이 벽하고 바닥판의 개념에서는 바닥판 이 부분은 보통 이형 철근을 썼을 때 벽과 바닥판에서는 이때는 갈고리를 만들지 않고 겹치면 해도 됩니다. 이때는 갈고리 안 해도 됩니다. 갈고리 안 해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보통 보에서는 지중보의 경우는 안 해도 무방합니다. 지중보. 그래서 이 벽하고 바닥판 갈고리를 하지 않고 겹치면 우리가 사용해 줘도 됩니다.
측면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5번에 이제 표준 갈고리는 자, 공부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죠. 이 표준 갈고리에 대해서, 후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철근에 이제 표준 갈고리하고, 예, 주철근. 그래서 주철근에 이제 보통 주응력을 받아준 철근 메인바, 주근에 이제 이 표준 갈고리, 주철근의 이 표준 갈고리적인 측면, 표준 갈고리는 자,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80도 표준 갈고리하고, 자, 이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80도. 자, 갈고리적인 측면이 있고, 갈고리하고, 그 다음에 90도 갈고리, 표준 갈고리 두 가지가 있으면 표준 갈고리는 90도, 자, 표준 갈고리하고 90도적인 측면하고 180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0도 갈고리의 경우는 여장 길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경에 보통 4배 이상 여기서 이제 180도로 갈고리를 뒀을 때,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철근을 이제 180도로 해서 반원을 돌리죠. 돌려서 이제 여장을 둘 때 얼마를 더 두냐? 여장 길이를 둘 때 얼마를 더 두느냐? 그래서 여기서 자, 이 180도 갈고리적인 반대로 그릴 건데, 자, 이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여장 둬야 되는 이 부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여장을 더 두게 되는데, 보통 그래서 요거는 직경에 자, 4배 이상 또는 60mm 이상 여장을 더 되죠. 연장해주는 요 길이, 요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직경에 4배 이상, 4배 이상이거나 공칭 직경에 4배 이상이거나 또는 60mm니까 6cm 되겠죠. 60mm 이상 중에 우리가 대주시면 되고, 근데 90도 갈고리일 때는 자, 그래서 보통 이 90도 갈고리 했을 때 그러면 90도 갈고리니까 여기 되겠죠. 그래서 철근이 있을 때 기본 잡아주시면, 여기 철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 것이 90도 되겠죠. 90도는 이제 뽑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여장 길이를 더 많이 두셔야 됩니다. 여장 길이를 더 두는데, 이것은 그래서 요 여장 길이의 센터를 잡아서 뒀을 때, 그래서 철근 직경에 자, 12배 기준을 잡고 있죠. 90도 갈고리는 여장 길이가 자, 직경에 12배 됩니다. 그래서 12배 이상 우리가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180도 갈고리 때는 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장 길이가 자, 직경이 4배나 요걸로 해주시고, 요거는 12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주철근의 갈고리 개념하고 그 다음에 스트럽하고 조금 주의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건 기억 부분에 주철근 표준 갈고리 측면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스트럽, 자, 이 느끈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 띠철근, 후프바, 띠철근, 요거에 이제 표준 갈고리 개념의 차이점을 분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느끈이나 이 띠철근, 이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갈고리 개념은 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90도 표준 갈고리하고 90도 표준 갈고리 개념하고 135도 표준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가 있을 때, 그러면 90도 표준 갈고리, 135도 표준 갈고리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표준 갈고리에서 이제 기준 잡으면 90도 표준 갈고리는 자, 철근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90도 표준 갈고리는
그 이제 D16 이하야. 철근이 D16 이하야. D16 이하야. 그리고 철근이 D19나, D19나, D22나, D25야.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90도 갈고리일 때는 자, 그 여장 길이가 여기에서 여장 길이 90도 길이. 이거는 아까 주철근 표준 갈고리일 경우는 우리가 여장 길이가 직경에 12배 이상이 되었는데 12배 이상인데 그러면 자, 이 90도 표준 이 스트럽이나 이 띠철근은 주근이 메인이 아니죠. 얘들은 보통 전단력을 일반적으로 받고요. 얘는 이러한 뽑힘이 인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준이 약간 설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D16의 경우는 여장 길이가 여장이 보통 철근 직경의 6배죠. 그래서 철근 공칭 직경의 6배 더 둔 길이를 두게 됩니다. 6배고. 그런데 D19나 22 구분인 끝에 요거는 여장 길이가 더 많이 돼요. 굵을수록 많이 두죠. 여장 길이가 요거는 직경에 12배의 개념이 되죠. 12배 이상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도 표준 갈고리일 때 135도 표준 갈고리는 자 보통 D25 이하에서 D25 이하에서는 이하는 D25까지 포함하죠. 이때 여장 길이가 자 6배가 되죠. 자 여장은 직경의 6배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6배.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트럽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험에 언급이 좀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다른 시험에 조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주철근은 앞으로 이 스트럽에 대해서 정확히 보시고, 뭐 또 낼 수 있습니다. 시험, 각 공무원 지방직 각각 틀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언급을 할 수 있지만, 이 스트럽 늦건 있죠. 이 부분은 시험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정확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르면 이제 D19 요거 있죠? 요거만 12배.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6배, 여장 길이가 6배 준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갈고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부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철근 이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이음. 자, 이 철근 이음에 대해서는, 자, 보통 이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죠. 이음 종류는 보통, 자, 철근을 겹쳐서 결속선을 해가는 겹침 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 이음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 이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세 가지 이음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그래서 이음 이치는 뭐 응력이 적은 부분에서 둬야 되겠죠. 첫째적으로 자, 이음 이치적인 측면은 응력이 적은 곳에서 우리가 둡니다. 적은 곳에서 두는데 보통 응력은 임장 응력을 이야기하죠. 보통 응력 개념은 어떤 하중이 작용됐을 때 그 내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을 응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장 응력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응력이 적은 곳에 우리가 두게 됩니다. 그리고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규정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겹침이음 자 이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규정은 자, 이 D35가 됩니다. D35. 그래서 이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D35 초과는 철근입니다. 초과는 철근은
일반적으로 겹침위험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여러 가지 하신 분은 조금 불리할 수 있죠. 건축 시방서, 표준 시방서에서는 D35가 아니고 D29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 설계 기준은 D35를 잡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발 철근의 정착 이용 길이 증가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발 철근. 요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다발 철근의, 정착 이용 길이, 자, 이 증가 부분을 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발철근의 정착 이용길이 증가. 그래서 다발철근이 만약에 3가닥이야, 자, 4개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3개일 때는 자, 플러스 20%, 그래서 이 이용길이 정착이나 이용길 20%를 증가해 주시고, 그래서 20% 증가해 주면 됩니다. 근데 4개일 때는 우리가 33% 자, 이 증가가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20% 증가는 약 5분의 1 정도 증가시켜 주고, 요거는 3분의 1 가까이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용 및 정착 길이 증가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은 흰 부재에서 서로 직접 조촉하진 겹침 위험에 철근 행방향의 이제 소요 겹침 이용 길이 5분의 1 또는 150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게, 너무 이 둘 중에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게 가까이 배치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 작은 값이라는 거 포인트 알아두십시오. 5분의 1 또는 150mm 작은 값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번에 용접위험과 기계지역 위험에서는 철근 설계 기준 한강도의 120% 이상 125% 이상 발휘될 수 있는 성능 기준을 해주라는 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조금 어려운 걸 대비해서 뭐 7급 하시는 분들은 그 계산식과 관련된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의 이염 길이 산정, 겹침 이용 길이 산정하는 거, 요거 한번 간략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제는 안 됐지만 그거 한번 준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용접 철망의 이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용접 철망의 이염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 이용 철망의 겹침위험. 자, 이 겹침위험도 자, 거기 겹침위에서 이제 최소 길이를 했죠. 용접 이용 철망의 겹침위험에 대해서 용접 철망 위험 중에서 첫째로 자, 용접 이용의 겹침위험. 겹침위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자, 그 최소 길이는 두 장의 철망의 겹친 길이의 최소한 공칭 직경의 1.3배 이상이나, 그래서 겹침 위험에서 이 최소 길이적인 측면, 최소 길이. 그래서 이 최소 길이적인 측면은 자, 이 두 장의 자, 우리가 겹친 길이의 자, 철망의 이 겹친 길이 겹쳐진 길이에 보통 1.3배 정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DY는 거기서 공칭 직경이죠. 지름에. 그래서 공칭 지름에, 공칭 직경에 1.3배 이상이거나 또한 OR 기본적으로 자, 이 20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0cm니까 200mm 이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용접 원형 자 나오죠. 용접 원형 철망 겹침위에서는 자, 이거는 이형 철망 겹침위험은 이형 철망은
이형철만 겹치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접 원형철망에 겹치면 거기에서 교차절선 한 마디 간격에 50mm 한 길이 또는 공칭 직경이 1.5배 또한 150mm 중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사용해 주면 돼. 그래서 그거는 큰 값을 사용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 철근량이 이제 2배 미만일 때는 자 그걸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요 철근량이 2배 이상일 때는 그죠? 각 철망의 가장 바깥 교차철선 사이의 젠 겹친 길이의 1.5배 또한 50mm 중 큰 값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150mm였고 150mm. 그러면 소요 철근량이 2배 미만일 때하고 2배 이상일 때하고 그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요 철근량이 2배 미만일 때는 150mm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소요 철근량이 2배 이상일 때는 50mm 중 상호 공칭 직경하고 따져서 큰 값으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철근의 정착. 자, 이 철근의 정착적인 측면은 철근의 정착은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자 고정시키는 게 정착인데, 자, 이 정착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보통 정착 길이는 정착 길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 인장철근의 이 정착 길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적인 측면은 요거는 별도로 한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적인 측면을 다룰 때, 자, 철근의 항복 강도가 영향을 주겠죠. 철근의 항복 강도하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철근의 공칭 직경이 영향을 줍니다. 철근의 공칭 직경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콘크리트 압축 강도. 자, 이런적인 측면이 자 인장철근의 일반적인 자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철근 간격이나 이런 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철근 간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보정계수를 산정하는 데 관련된 부분인 그런 부분도 철근의 자 배치 위치 계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죠. 철근의 보통 배치 철근 의자 빼야 되네. 자 철근 예 배치 위치 계수. 자 요 철근의 배치 위치 계수는 요거는 사실 보정계수 산정할 때 필요한 거죠. 요거는 보정계수하고 있을 때 자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보정계수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근 정착과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자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고 그 다음 이제 그 정착 부분은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자 그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정착한다. 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의 주근은 기둥에, 그리고 작은 보의 주근은 큰 보에 정착해 주시고, 벽철근은 기둥 보에 정착해, 보가 없을 때는 바닥판에 정착한다. 바닥철근은 또 보이세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저거 아시면 끝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뼈대를 갖다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뼈대. 자, 보통, 지금 현재, 라멘 구조로 따졌을 때는, 자, 대략, 이런 형태로 그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라멘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땅 속에 지중보가 있다. 자, 기초가 있고, 자,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하고 포를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자, 보가 놓여지고요. 자, 보는 보통 큰 보를 이야기하죠. 가다의 개념. 그리고 보하고 포를 연결해주는 작은 보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자, 바닥판이 치질 겁니다. 바닥판 형태. 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에 기둥의 주근. 그럼 기둥 주근은 당연히 어디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기초에 정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에 정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보는, 자, 기둥에 정착하면 되겠죠. 근데, 작은 보는 큰 보에 정착하면 되고,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작은 보의 철근은 여기 정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중보의 경우는 기초에 정착해도 되고, 기둥에 정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슬래브의 경우는, 자, 큰 보든 작은 보든 포에 정착되고, 근데, 자, 벽식 구조의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벽식 구조는. 자, 이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바닥판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바닥판의 철근은, 자, 뭐가 되면 끝부분은 이 벽체에 정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벽하고, 바닥판 슬래브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벽체의 경우, 이 콘크리트 벽을 쳤다. 그러면 수평은 지금 현재 기둥에 갈 것이고, 수직은, 보에 정착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벽일 때, 벽식 구조가 되면 벽하고 바닥판 벽이었기 때문에 벽체 철근이 바닥판에 정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니은해놨죠? 보통 이 보의 주근은 이때 기둥의 중심을 넘어서 정착하라. 자, 이 개념은 이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조금 디테일 크게 그려서, 자, 요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의 철근을 갖다가 정착할 때, 자, 그러면 보의 철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의 철근이 주근이 있는데, 죽방처럼 한번 정착하면, 나중에 이렇게 정착할 때는 중심을 넘어서, 이렇게, 중심을 넘어서 이렇게 정착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센터 중심은 넘어주라는 겁니다. 정착을 할 때. 이렇게 정착 개념이 이루어질 때, 기둥의 중심선을 넘어서 이렇게 정착하는 형태로 해주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에 대해서 나오죠.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은 기본 정착끼리에다가 보정계수를 갖다가 곱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인장철근의 이 정착끼리를 갖다가 줄이는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인장선의 정착끼리를, 자, 줄이는 방법적인 측면, 이런 것도 혹시나,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시기에서 되니까, 콘크리트 이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 사용하면 되겠죠?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압축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은 좋아지죠. 그래서 큰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은 항복 강도가 큰 걸 쓰면 정착 길이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가 이 작은 철근이죠. 작은 철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가 큰 철근을 쓰면 정착 길이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가 작은 철근을 사용하면 정착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에폭시 도막이 있으면 정착 길이를 더 둬야 되죠. 그래서 이 에폭시 도막이
있으면 보통 철근의 부착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보정계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되지 않는 철근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막이 붙어 있으면 정착기를 더 둬야 됩니다. 토막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정착기를 줄이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그래서 기본 정착 길이와 관련돼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정착 길이. 그래서 기본 정착 길이 식과 관련돼서 혹시 계산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은 7급은 한번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그 밑에 요소가 바로 저거죠. 일반적인 기본 정착 길이의 결정 요소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정착 길이. 자, 이게 풀이 형태가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착 길이의 이 결정 요소가 그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본 정착 길이 결정 요소 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서 간단히 알아두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 철근 공칭 직경이 영향을 주죠. 공칭 직경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칭 직경. 그래서 이 철근의 공칭 직경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철근의 항복 강도에 영향 주죠. 항복 강도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철근의 항복 강도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람다. 그래서 일반 경량 콘크리트 개수인 람다. 경량 콘크리트 이 개수적인 측면, 그리고 철근의 항복 강도하고, 그리고 이것은 공칭 직경이죠. 공칭 직경 개념은가. 그 다음에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도로 루트 씌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착 길이의 결정 요소로 철근의 공칭 직경 요소적인 측면하고 철근의 항복 강도적인 측면, 그리고 콘크리트 개수적인 측면,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적인 측면, 이것들이 바로 기본 정착 길이 결정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 2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푸는 문제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는 문제는 문제풀이 시간에 문제 풀면서 한번 다뤄보고, 일단은 시계 2에 대해서 이런 요소들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개별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요소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정계수가 나오죠. 보정계수는 배건의 위치라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철근 표면에 도막을 했느냐, 에폭시 도막을 해줬느냐 안 했느냐, 도금 여부라든지 콘크리트 종류 이런 거에 따라 보정계수는 달라진다는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정계수하고 관련됐을 때 바로 철근의 배치 위치 계수라든지 에폭시 도막 방수나 경량콩의 계수 이런 것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철근의 부착적인 측면에 대해서 5번에 보시면 철근의 부착력 개념이네.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철근하고 나중에 이 콘크리트의 부착력 개념이네요. 왜? 부착 개념. 부착력 개념을 이제 다룬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실 때 이 부착 강도적인 측면은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크죠. 이형 철근이. 그래서 이형 철근 개념이 자, 원형 철근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이형 철근, 원형 철근의 개념은 그죠? 철근 단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 철근 단면 모양. 이 단면 모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철근 단면 모양에 의해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근의 직경이 굵은 것보다 가는 것을 여러 개 쓰는 게 부착력이 좋다. 2번 개념은, 자, 이거죠? 철근의 주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의 주장. 철근의 주장이죠. 주장 개념. 바로 둘레 길이를 의미합니다. 둘레 길이. 자, 이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주장하고 사실 부착력 관계는 약간 부착과는 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장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럼 이 철근의 주장을 그 기준 잡았을 때는 전제 조건이 항상 동일 단면적을 기준 잡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동일 단면적일 때. 동일 단면적일 때는 굵은 것을 적게 쓰는 것보다 가는 것을 많이 쓰는 것이 여러 개 쓰는 것이 부착이 좋아집니다. 주장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피복 두께가 클수록 부착 강도는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피복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피복 두께는 일정 정도가 있어지면 자, 보통 부착력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콘크리트 압축 강도나 그래서 부착 강도가 그 콘크리트의 강도하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콘크리트 강도적인 측면,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면 보통 부착력도 커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이 많이 약간 녹을 많이 쓴 건 제가 하지만 약간 녹슨 형태.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철근 표면 상태가 약간 거칠어지면 부착력 형태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이 수평 철근보다 수직 철근이 부착. 그 부재가 압축력을 받느냐, 자, 힘 모멘트를 받느냐에 따라서 힘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응력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 7번 개념은 그것을 의미하죠. 상부 철근보다 하부 철근이 부착 강도. 근데 이건 7번 개념은 저 캔틸레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캔틸레버보. 지금 이제 기둥이 있을 때 여기 보가 있다는 겁니다. 보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상부 철근하고 이제 하부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위에 거는 인장 철근이 될 것이고, 인장 철근이고 밑에 것이 압축 철근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니까 위에가 인장 철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부근이 인장 잡아당겨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하부 철근인 압축 철근이 부착력이 더 좋습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9번에 부착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장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 주장을 증가시키는 게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커지면 콘크리트 강도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강도를 키워주면 되겠죠. 이 고강도 콘크리트 형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한번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철근의 피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의 피복. 자, 이 철근의 피복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자, 보통 철근은, 철근이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으로부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부재가 포라고 가정합시다. 봅니다. 그러면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에서부터, 자, 이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까지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축방향 측은 주철근이다. 자, 주철근이 있을 때, 자, 바깥에는, 자, 이 보의 경우는 스트럽, 너끈이 있겠죠? 예, 스트럽. 이 너끈 개념이 바깥에 감겨집니다. 그러면 자, 표면에서 여기까지, 표면까지 최단거리. 이것을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칭하죠. 피복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복 두께는, 자, 이 철근 표면이, 자, 부재에 따라 라멘 구조가 있을 때 약간 틀려집니다. 피복 두께 산정 기준이. 그래서, 철근 표면으로부터 산정을 하게 되는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인데, 그래서 이것은 철근 표면으로부터 산정합니다. 자, 이 철근, 자, 중심 개념이 아니라 철근 표면으로부터 우리가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그 철근 표면은 부재마다 차이가, 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이야, 보냐, 바닥판 슬래브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의 경우는, 자, 우리가 장방형 기둥과 같은 이 사각형 기둥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보실 때 얘는, 보통 띠철근이 되겠죠. 이 띠철근. 후프바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원형 기둥일 때는 보통 나선형으로 감아가는 이 나선 철근 표면으로부터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에서는 우리가 스트럽, 바로 너끈이 되겠죠. 너끈 표면소 되고, 근데 바닥판은, 자, 이거는 이제 주철근이 됩니다. 그래서 주철근이 되는데, 얘만 주철근이죠. 얘들은 기둥과 보는 선부재는 주철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은 방향, 단변 방향, 인장철근. 인장철근이 바로 이 표면으로부터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철근 중심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 표면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 표면과의 최단거리를 우리가 피복 두께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서, 그 목적은 가장 주된 게 내구성이죠. 철근의 이 방청,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11 이상이 유지되면 철근은 보통 부식이 방지가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보통 pH는 수화 반응에서 수소나 칼슘 성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pH가 보통 12에서 13 정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그때 이제 녹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하적인 근무죠. 이 하재에 대한 철근이 열에 약하죠. 900도 이상 되면 강도 제로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온도를 갖다 최대한 지연시켜 주는 일 가지고 콘크리트 피복하면서 내하적인. 그리고 철근의 이제 부착 강도 증가나, 그리고 나중에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 일정 유지하지 균열이 덜 생기죠. 그런 적인 측면이야 등등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거기 표에 나오고 있는 이죠. 현장치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시험에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나왔어도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잘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두꺼운 데가 이제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우리가 100mm 10cm 뭐 이상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흙에 접해서 콘크리트를 진후에 영구히 땅 흙 속에 묻힌 상태는 80mm 8c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접하면서 지금 노출된 콘크리트의 경우는 자, 이 철근의 직경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철근 직경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D16mm 이하일 때는 보통 4cm, 40mm 이상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D16 이제 초과해서 D29 미만까지는 일반적으로 자 5cm, 그리고 D29 이상은 일반적으로 6cm 이상을 확보를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외의 공기는 흙에 직접 접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거꾸로 하면 옥내가 되겠죠. 옥내. 그래서 이제 슬래브나 벽체는 이제 철근 직경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철근 직경이 안 주어질 경우 슬래브나 이런 벽체는 판부재, 면부재죠. 그리고 기둥보는 선부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철근 직경의 조건이 안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판부재가 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판부재가 얇게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부재가 사람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쌍판. 어디 쌍판을 들으면. 그래서 이마에 보시면 얇죠. 그런데 팔다리는 이 굵어집니다. 그래서 선부재가 더불어서, 그래서 보기둥은 조건 없이 최소 4cm 이상 기본이 되어 주시면 되는데, 슬래브 벽체는 D35 이하일 때는 20mm.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벽체나 슬래브는 거의 D35 이하가 많이 되죠. 그렇게 기본 2cm라고 보시면 되죠. 20mm 이상으로 가지고 D35 초과되면 40mm가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측면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술형이 나오든 서로 비교 형태가 나오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이제 봐둘 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직접적인 이 구조 기준을 가지고 설계 기준, 이걸 가지고 시험 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따가해 내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주철근의 공칭 직경, 이 피복 두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거기서 뽑을 수가 있죠. 피복 두께를 영향을 주는 인자가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서 해설형도 조금 해놓으면 됩니다. 뭐 시험은 아직 안 냈으니까. 그러면 영향을 주는 인자적인 측면은 철근의 직경이 영향을 주죠. 철근의 직경, 지름이 영향을 줍니다. 지름을 주고, 그 다음에 옥외야 옥내 여부로 공기 접하냐 안 접하니까 옥외 여부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죠. 흙의 접촉 여부 있죠. 흙의 이 접촉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흙이라든지 물의 접촉 여부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뽑을 수 있는 게 보기둥이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슬래브 벽체냐에 따라도 차이 있으니까 이 구조에 총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표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영향을 준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 요 구조 기준에서는 요거 좀 일반 이론까지 하면 이제 저거죠. 다른 것까지 이제 고려하면 저것도 영향을 주겠죠. 콘크리트의 우리가 종류적인 측면, 콘크리트의 종류적인 측면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량 콘크리트냐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경량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간략히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근의 탄성계수는 우리가 간단히 암기를 해 두시고 철근의 탄성계수는 20만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철근의 탄성계수. 그래서 그 측면과 그 탄성계수비는 분모에 콘크리트 탄성계수를 두고 분자에 철근의 탄성계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 탄성계수비가 됩니다. 그래서 탄성계수비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철근과 콘크리트 탄성계수비에서 각각 응력 분담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탄성계수비만큼 응력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거를 단면적에 따라서 응력 부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탄성계수비만큼 각각의 응력 부담을 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근의 탄성계수는 강도 증가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강도 철근이 됐다 해서 탄성계수가 커지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탄성계수는 차이가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근데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틀립니다. 철근의 탄성계수는 강도 증가에 의해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일정하지만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강도 증가되면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철근의 탄성계수는 철근의 강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콘크리트 강도하고 영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강도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응력 부담률이 커지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십시오. 철근은 탄성계수 강도 증가에 대해 탄성계수 변화가 없다는 거 두 가지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철근 표시기호에서 SD 500이라는 것은 그 500은 항복 강도를 얼마를 받는가, 몇 메가파스칼 받느냐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통 SS 보통 이 400부터 고강도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녹색 SD 300은 보통 녹색으로 했고 일반 철근이죠. 이제 강도가 인장보다 적은 철근들이고 SS 350이 적색이고 이제 400이 항색되죠. 이 항색부터 우리가 고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색. 그래서 녹색하고 적색을 빼고는 위에 강도가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장에서 항색부터 많이 쓰고 항색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다음에 이제 그 철근 간격은 보통 중심간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 간격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근 간격은 이번 시간에 다음이 그 푸집이니까 철근 간격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 간격은 순 간격을 의미한다. 중심간 간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근과 이제 철근이 있을 때 보통 여기에서 표면에서 표면까지 간격이 순간격을 의미합니다. 순간격. 그래서 중심에서 중심까지 간격이 아니라 바로 순간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이제 유동성 확보적인 측면이나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유동성적인 형편은 철근은 재료 분리 방지 등등 이런 목적으로 이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밑에 이제 보기둥 철근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최대값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격은 계산한 값에 이제 최대값으로 간다는 거 유념해서 정리를 하시고,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도록 이런 계산해서 최대값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푸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